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40억 원, 이스라엘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 가격 1억 원.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든 이 무기는 한 발에 고작 2,000원입니다.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으로 적의 최첨단 드론을 고철로 만드는 나라. 미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힌 이유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밀병기 천광이 가동되자 하늘을 뒤덮었던 30대 드론은 소리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20년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전쟁의 가성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긴급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시설 아람코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장군들의 표정은 흑빛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시설이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무기가 부족한 나라입니까? 미국산 최첨단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으로 하늘을 도배해 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작 10대 남짓한 소형 드론이 그 촘촘한 방공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가 시설 전체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공군 장성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드론 10대를 막으려면 수백억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장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다 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우디는 단 한 대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에서 25년 넘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적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립니다. 우리는 이걸 막겠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쏩니다. 막아도 수십억 원 손에 못 막으면 수천억 원짜리 시설이 날아가는 대참사.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 불리는 아이언돔을 보유한 나라였지만 그들 역시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90%가 넘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능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싸게는 7천만 원, 비싸면 1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마스가 쏘는 로켓은 수도관 파이프에 비료를 채워 만든 80만 원짜리 수제 무기였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하마스가 80만 원짜리 로켓 1000발을 쏩니다. 비용은 8억 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이스라엘은 1억 원짜리 미사일 1000발을 쏴야 합니다. 1천억 원입니다. 8억 원 대 1천억 원. 100배가 넘는 손해입니다. 적은 웃으면서 계속 쏘면 됩니다. 이스라엘 국고가 먼저 바닥날 테니까요. 실제로 최근 이란과의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방공망 가동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900억 원입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미국의 재보급 없이는 열흘에서 보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딜레마 가성비의 역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더 싸고 더 많이 쏠 수 있는 방패가 없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답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쏠 수 있고 한 발 비용은 사실상 전기료뿐인 꿈의 무기. 하지만 문제는 그 꿈이 50년 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전에서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장비가 너무 크고 전력 소모가 엄청났으며 비가 오면 작동하지 않았고 냉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5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장교가 추가 안건을 꺼냈습니다. 아시아 지역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이 최근 관련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박사 자네가 직접 다녀오게 중국, 일본, 한국 순서로 돌아보고 보고서를 제출해.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었고 일본도 기술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정 채우기 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연구원 몇 명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해. 거기서 뭘 볼 게 있다고.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나 구경하고 와. 반도체는 인정하지만 첨단 무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 저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되겠지. 어차피 볼 것도 없을 테니 빨리 끝내고 올게.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만하게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미 미국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출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베이징의 연구시설들은 거대했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뒤에는 언제나 빈약한 기술적 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따라잡는다, 세계 최고가 된다고 떠들었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의 10년 전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방위성 관계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기초 연구는 탄탄했지만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 실전에 배치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할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력은 아직 멀었군. 미국의 우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어. 이제 남은 것은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한화라는 방산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자료는 전무했습니다. 보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여줄 게 없어서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국방부 수행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 일정은 며칠로 잡으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반이면 충분해. 시설 견학하고 저녁 먹고 다음날 오전 비행기로 돌아가면 되지. 수행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 잘 만드는 것과 무기 만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메모리 칩 찍어내는 기술로 레이저 무기를 만들 수는 없거든. 전투기도 미국에서 사오고 미사일 기술도 우리한테 배워간 나라야. 스스로 뭔가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나라라고.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밀러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령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루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저 무기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시연이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려는 걸까? 아마 우리가 1990년대에 실험했던 수준의 덩치만 크고 출력은 약한 장비를 자랑스럽게 내놓겠지. 적당히 고개 끄덕이고 잘 만들었네요. 격려나 해주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저는 워싱턴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은 미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당분간 미국의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호텔 로비에서 김중령을 만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이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입구에 다가서자 저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비가 예상보다 훨씬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검문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자 두 번째가 나타났고 그 뒤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핵무기 보관소를 방불케 하는 철통 보안이었습니다. 저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중령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여줄 것이 별로 없어서 분위기라도 잡으려는 거겠지. 저는 애써 무시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고 시험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고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구조는 마치 거대한 사격장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트럭 한 대 크기의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군용 차량 위에 포탑처럼 생긴 구조물이 얹혀 있었고 그 위에 원통형 발사 장치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 주위를 둘러싼 연구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하고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지만 표정은 의외로 온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박 박사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2019년에 쓰신 고출력 레이저 열 관리 시스템 논문 잘 읽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채널 설계 부분이 인상적이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논문은 제가 미 국방부 내부망에만 올렸던 기밀 문서에 가까운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일반인은커녕 같은 분야 전문가들도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읽었지? 박 박사는 제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고요? 레이저 무기의 냉각 문제는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그걸 이미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가 25년간 쌓아온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계 초침이 12시 정각을 가리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펜타곤의 동료 마이클 소령은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영국 측 장교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하겠다는 듯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미군이 자랑하는 20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조차 표적 드론의 불규칙한 회피 기동에 농락당하며 허공에서 폭발해버린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30대의 무인기 떼가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시험장 상공으로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말벌떼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소름 끼치는 윙윙거림 같았습니다. 저 작은 기체 하나하나가 실제 전장에서는 폭탄을 매달고 아군의 머리 위로 떨어질 살인 병기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옆에 서 있는 한국의 책임 연구원 박 박사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 미군의 실패를 목격했을 때의 안타까움도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긴장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의 온도를 체크하듯 무심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모니터의 수치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전기에서 짧고 간결한 한국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STAR 시스템 가동 목표물 낙원.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험장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투박한 장비 하나가 굉음을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굉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자 보이지 않는 빛의 심판이었습니다. 제 동체 시력이 따라잡을 수조차 없는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서 돌진하던 드론의 날개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찢겨나간 듯 허공에서 분해되었습니다. 폭발음도 없었고 화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점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듯 추락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방금 뭐가 쏜 거야? 옆에 있던 마이클 소령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연달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날개짓을 멈추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30대의 드론들이 차례차례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에 초점을 맞추고 추락하는 드론의 잔해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론의 엔진 부위, 정확히 배터리가 위치한 그 좁은 면적에 동전 구멍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약에 의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도의 고열로 순식간에 녹여버린 듯한 아주 깨끗하고 정교한 용의 흔적이었습니다. 레이저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습도가 높거나 먼지가 많은 날에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서 산란되어 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안의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해무가 잔뜩 끼어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고 바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드론의 급소만을 골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태워버린다는 것은 현재 미국의 기술로도 구현하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평온하게 말입니다. 추락하는 드론의 숫자가 20대를 넘어설 무렵 저는 박 박사가 조작하고 있는 콘솔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 표시된 에너지 출력 그래프는 요동치지 않고 일정한 파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전력을 다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기계는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며 사냥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영국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사용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 정도 위력이면 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연결해야 할 텐데. 이 벙커의 전력 시설로 감당이 됩니까? 그의 질문은 타당했습니다. 레이저는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발전기와 냉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거대한 트럭이나 함정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박 박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발전소라니요, 과장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일반적인 상용 디젤 발전기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이클 소령이 흥분하며 반박했습니다. 디젤 발전기 하나로 어떻게 30대의 드론을 연속으로 격추합니까? 재충전 시간은요? 냉각 시간은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박 박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구시대의 기술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광섬유 레이저 기술입니다. 우리는 출력을 무작정 높이는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레이저 빔을 하나로 합쳐 증폭시키는 파장 제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파괴력은 유지할 수 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드론의 잔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소령님, 아까 쏘신 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2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마이클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쓴 비용은 전기세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순간 벙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20억 원 대 2,000원.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적이 100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날릴 때 우리는 20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한다면 그 전쟁은 시작부터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른바 비용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제가 먼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대칭성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0원이라면 적이 100만 대의 드론을 보내더라도 웃으며 요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개발해온 레이저 무기들이 한국의 이 가성비,
괴물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비싼 장난감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은 실전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진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30번째 드론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벙커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이번 녀석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좌우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추적조차 힘든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이클 소령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위험해, 저건 자폭 드론이야, 어서 대피해. 하지만 박 박사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벙커 바로 앞 50m 상공까지 접근했던 드론이 불꽃을 튀기며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벙커의 강화 유리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박사는 일부러 마지막 드론을 최대한 가까이 끌어들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무기의 정밀함과 즉흥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기술진의 자신감을 말입니다. 영국 장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의 기술이야,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수첩을 펴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I 명칭 천광 확인된 성능 30대의 동시 다발적 드론 공격을 1분 이내에 전멸시킴, 한 발당 비용 $1.5 미만, 소음 없음, 발사 흔적 없음.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이며 미국은 이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제 기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제 막 몸을 푼 것에 불과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벙커의 안쪽 더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검은색 천으로 덮여있는 또 다른 장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야수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그 물체는 크기부터가 레이저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밀러 연구원님, 레이저 쇼는 즐거우셨습니까? 하지만 진짜 메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녀석이 깨어나면 오늘 보신 레이저는 그저 장난감 불꽃놀이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검은 천으로 덮인 물체를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드론 30대를 2,000원에 격추한 레이저 무기가 장난감이라면 저것은 대체 얼마나 끔찍한 위력을 숨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 태안의 외진 벙커 안에서 저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파괴의 정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손짓에 따라 연구원 2명이 거대한 장비를 덮고 있던 검은 방수포를 천천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그 무기의 형상은 제가 예상했던 세련된 미래 무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이더 접시 같기도 하고 혹은 대형 선박의 탐조등 같기도 한 투박하고 육중한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트럭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투박한 쇳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이나 불필요한 장식 따위는 배제하고 오로지 살상과 파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깎아지른 듯한 실전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국군 장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레이더입니까? 아니면 통신 교란 장비입니까? 생김새만 봐서는 도무지 용도를 짐작할 수가 없군요. 박 박사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레이저 실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박하고 높은 톤의 경보음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스피커에서 통제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주의 시뮬레이션 레벨 레드 발령.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시뮬레이션 레벨 레드 대규모 군집 드론 공격 상황. 저는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 30대의 드론은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확인해 보니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 아니 어쩌면 1000대가 넘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숫자의 드론 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드론의 군단이 태양빛마저 가려버리자 시험장 일대에는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맙소사, 이건 미쳤어. 마이클 소령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포화 공격이라고. 아무리 한국의 레이저가 뛰어나다고 해도 저 숫자를 감당할 수는 없어. 한 놈당 1초씩만 잡아도 10분이 넘게 걸린다고. 그 사이에 우린 벌집이 되고 말 거야.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레이저는 점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정밀해도 한 번에 하나의 목표물만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몰려오는 저 거대한 파도는 수백 개의 점이 모여 만들어진 면의 공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 수많은 드론들이 각각 소형 폭탄을 싣고 자폭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 벙커는 물론이고 태안 시험장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박 박사의 옷소매를 잡을 뻔했습니다. 어서 피해야 한다고, 저 끔찍한 기계 덩어리들이 머리 위로 쏟아지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고요한 등대지기처럼 침착하게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밀러 연구원님. 파리가 한두 마리일 때는 파리채가 필요하지만 파리떼가 몰려올 때는 F킬러 한 방이면 충분한 법입니다. 박 박사의 손이 빨간색 덮개가 씌워진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출력 전자기 펄스 발생기 가동 지향성 모두 설정 완료. 카운트다운 3, 2, 1. 그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나 눈을 멀게 할 섬광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음도 화염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낮은 저음의 웅- 하는 소리가 벙커 바닥을 타고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을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기가 돌아가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공기 중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묘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야, 고장난 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마이클 소령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던 수백 대의 드론대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세상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들이 일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강철로 된 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투두두둑하는 둔탁한 추락음만이 시험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어떤 드론은 프로펠러가 멈춘 채 돌처럼 떨어졌고 어떤 드론은 제어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땅에 처박혔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던 죽음의 구름이 단 5초 만에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칠판에 글씨를 쓱 하고 문질러버린 것처럼 하늘은 다시 푸른색을 되찾았습니다. 벙커 앞의 넓은 공터는 순식간에 드론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드론 중 단 한 대도 다시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전멸이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를 보았을 때의 충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는 파괴였지만 방금 목격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삭제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입니까? 영국 장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지향성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즉 HPM입니다. 쉽게 말해 아주 강력한 전자레인지를 특정 방향으로 쏘아보내는 기술이죠. 그는 모니터에 뜬 복잡한 파형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빔에 노출되는 순간 드론 내부의 반도체와 전자회로는 과부하가 걸려 타버립니다. 인간이나 생물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오로지 전자회로를 가진 기계들만 죽이는 무기입니다. 마이클 소령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핵폭탄 없이 EMP 효과를 낸다고요? 그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 아닙니까?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이 이걸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실험 단계라니요. 우리는 이미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소령님 보셨습니까? 방금 저희 벙커 안의 컴퓨터와 장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눈앞의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통의 EMP 무기라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해야 정상입니다. 즉,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멸망시키는 자폭성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기술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와 지향 각도를 나노 단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역, 원하는 고도에만 정확하게 펄스를 쏘아보낼 수 있죠. 즉, 아군의 장비는 보호하면서 적의 무기만 골라서 뇌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 박사의 설명에 제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을 공격용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최신형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모든 계기판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적의 항공모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먹통이 되어 고철 덩어리로 떠다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수백 대의 드론 시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들이 만약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였다면 어땠을까요?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가 한국의 저 투박한 장비가 쏘아보낸 보이지 않는 파동 한 방에 고철로 변해 추락하는 상상을 하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것은 공포였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느끼는 든든함을 넘어서는 원초적인 기술적 공포였습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군사, 과학기술의 우위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벙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비핵 EMP HPM 기술 확인됨. 이것은 재앙이다. 적에게는 재앙이고 우리에게는 경고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사일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전쟁의 룰을 바꾸는 룰 메이커가 되었다. 제가 너클 잃고 기록하는 사이 박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모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의 홀가분함보다는 더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밀러 연구원님, 오늘 보여드린 레이저와 EMP는 사실 방패에 불과합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기술이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방은 방패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기 아예 활을 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창이 있어야 하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가 바로 그 창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벙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깊은 바닷속 어둠을 가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패 뒤에 숨겨진 창. 하늘을 지배한 그들이 이제는 바다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한국의 기술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벙커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오로지 정면의 대형 스크린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심연 같기도 했고 빛조차 삼켜버린 깊은 바닷속 같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레이저와 EMP가 보여준 화려한 시각적 충격에 익숙해진 눈에는 그 고요한 어둠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규칙적인 소나 음향만이 핑핑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함께 온 영국 해군 소속 윌리엄 중령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대잠전 전문가로 평생을 바다 위에서 잠수함을 사냥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귀는 바다의 모든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연구원님,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폭탄일까요? 아니면 초음속 미사일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모함 전단이나 하늘을 지배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무기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공포,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동해의 어느 공해상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퇴역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호위함 한 척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표적이 된 저 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축함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윌리엄 중령이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에 표시된 소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상하군.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아 엔진 소음도 스크류 소리도 심지어 선체 내부의 펌프 돌아가는 소리조차 없어 주변 50km 반경 내에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네. 이건 확실해. 그는 자신만만하게 단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소나 시스템이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박사는 그저 묵묵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 낡은 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른 침만 계속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잔잔하던 바다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괴수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수면 위로 하얀 거품이 부글거렸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가까워 바로 밑이야. 윌리엄 중령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충돌 경보 회피 기동 불가. 바로 배 밑바닥이라고. 도대체 언제 저기까지 접근한 거지? 그의 외침과 동시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검푸른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은 0.1초 만에 점화되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해의 제왕이 던진 작살처럼 거침없이 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미사일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방향을 틀어 아래에 있는 표적함을 향해 꽂혔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3,000톤급 호위함이 물 위로 붕 떠올랐습니다. 배의 허리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두 동강이 났고 거대한 물기둥이 함교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화면을 넘어 벙커 안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 거대한 군함을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바닷속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그 지점에서 검은색 강철 고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II 모델이었습니다. 그 웅장한 선체가 물 위로 부상하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레비아탄이 깨어나는 것과 같은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함교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윌리엄 중령은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말도 안 돼. 디젤 잠수함이 저렇게 조용할 수는 없어. 내 귀를 속였다고. 원자력 잠수함도 아니고. 엔진을 돌려야 하는 디젤 잠수함이 어떻게 소나 바로 밑까지 접근할 때까지 숨소리조차 안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평생 경력이 부정당한 듯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 엔진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소음과 열은 적에게 들키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을 잠수함 크기로 확장한 것이죠. 덕분에 엔진을 끄고 오로지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이 가진 상용 기술이 국방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전기차처럼 조용히 바닷속을 누비는 잠수함. 그것은 소나로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바다의 유령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박 박사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는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수하면 3주 이상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3주 동안 바닷속에 숨어서 적의 해안가 바로 앞까지 은밀하게 접근한다.
그리고 적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탄도 미사일을 날리고 유유히 사라진다. 이것은 미국이 가진 거대한 원자력 잠수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덩치가 크고 원자로 냉각 펌프 소음 때문에 완벽한 정숙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잠수함은 작고 민첩하며 완벽하게 조용합니다. 마치 거인과 싸우는 닌자처럼 적의 급소를 노리는 비수와 같은 무기였습니다. 박 박사는 부상한 잠수함의 갑판이 열리며 추가 미사일 발사관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잠수함 한 척에는 방금 보신 탄도 미사일이 10발 이상 탑재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적의 주요 도시나 군사, 기지 10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독침 전략입니다.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면 팔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독침 전략.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길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저 잠수함 한 척이 동해나 남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국은 함부로 한국을 도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내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낄 테니까요. 영국 장교 윌리엄 중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의 룰을 바꿨어. 그동안 디젤 잠수함은 가난한 나라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이걸 전략 무기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렸군. 이제 전 세계 해군들은 한국산 잠수함을 탐지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야 할 거야.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화면 속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보고 한국의 해상 전력은 더 이상 연안 방어용이 아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과 조선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이 괴물은 미국 해군에게도 심각한 위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박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듯 잠수함이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보여드렸으니 이제 마지막 한 곳이 남았군요. 밀러 연구원님. 전장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높은 곳을 점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바다도 땅도 아닌 저 높은 곳 구름 위를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구름 위를 지배하는 존재. 그 순간 벙커 밖에서 천둥 소리와도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미사일 폭발음이나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기를 찢어발기며 초음 속으로 질주하는 제트 엔진의 포효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벙커의 강화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은색의 섬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결정체이자 자주 국방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기적의 날개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강화유리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박 박사가 우리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의 입학식에 참석한 아버지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들리십니까? 밀러 연구원님, 저 소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구름 사이를 찢고 내려오는 굉음은 점점 더 커져서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기술 종속국이라는 서름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응축된 절규와도 같은 포효였습니다. 저 멀리 구름 속에서 은색의 기체 2대가 편대를 이루어 급강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렵하게 빠진 기수와 독수리의 날개처럼 뻗은 주익, 그리고 꼬리 날개의 선명한 태극마크 KF-21 보라매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F-22 랩터나 F-35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독창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형상을 갖춘 세련된 외형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름답군, 정말 아름다워. 옆에 있던 마이클 소령이 너클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미 공군 파일럿 출신으로 수많은 전투기를 몰아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하트가 그려질 정도로 KF-21의 기동은 매끄럽고 우아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는 우리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급격한 상승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기체 뒤로 하얀색 베이퍼콘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충격파의 구름이었습니다. 콰-앙. 손익붐이 시험장을 강타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 박사는 소음 속에서 소리치듯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현대 공중전의 핵심 센서들이 모두 국산화되었습니다. 남들은 껍데기만 국산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그 안에 뇌와 심장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 개발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자동차나 배는 몰라도 전투기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조차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맨땅에 헤딩하듯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저렇게 보란듯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소령이 쌍안경을 내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기동성은 확실히 훌륭하군요. 하지만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눈에 있습니다. 저 기체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APG-81 레이더 수준에는 못 미치겠죠. 박 박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KF-21의 레이더 화면이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서해 상공 100km 밖을 날고 있는 갈매기 떼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소령과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 가득 표시되어 있었고 그 하나하나마다 거리와 속도, 고도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을 우선순위로 자동 분류하고 동시에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최신형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미국도 20년이 걸린 기술입니다. 제 질문에 박 박사는 먼 하늘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죠. 우리는 퇴근도 휴일도 반납하고 연구소에서 먹고 자며 코딩과 싸웠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번의 오류 수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기술 통제를 벗어나 우리만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떠있던 KF-21 편대가 갑자기 서로 갈라지더니 모의 공중전 상황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꼬리를 물려고 덤벼들면 다른 한 대가 믿을 수 없는 기동으로 빠져나가며 역습을 가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같기도 했고 맹수들의 사투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선회 후에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시 가속하는 엔진 추력과 기체 밸런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건 코브라 기동의 변형이야. 저 속도에서 저런 기동을 하면 기체에 무리가 갈 텐데. 프레임 강도가 엄청나다는 증거야. 마이클 소령이 해설하듯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게다가 저기 날개 아래에 달린 무장을 보십시오.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통합에 성공했죠. 저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적기가 우리를 보기도 전에 격추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박 박사의 설명에 윌리엄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티어 미사일과 저 정도 성능의 레이더라면 F-35를 제외한 주변국의 어떤 전투기와 붙어도 승산이 있겠군요.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F-15J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진정한 무서움은 진화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블록-1 초기형 모델입니다. 앞으로 블록-2, 블록-3로 진화하면서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 MUM-T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KF-21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고 편대를 지휘하는 하늘의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죠. 멈티 기술. 그것은 미국도 이제 막 개념을 정립하고 실험 단계에 들어선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AI가 조종하는 무인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위험한 정찰이나 미사일 발사는 무인기에게 시키고 자신은 뒤에서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까지 내다보고 설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아찔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키는 수백 대의 KF-21과 그들이 거느린 수천 대의 무인 스텔스 드론들. 그 압도적인 공중 우세 앞에서 주변국의 어떤 공군력도 감히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 자위대도 중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도 하늘을 지배하는 이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이클 소령은 이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럽군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미국은 너무 비싼 유지비와 복잡한 기술 보안 때문에 F-35를 마음대로 굴리기도 힘든데 한국은 이렇게 훌륭한 성능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니. 이건 수출 시장에서도 대박이 날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유지 보수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러시아나 중국제는 성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틈새 시장에서 KF-21은 유일한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마지막으로 에어쇼의 하이라이트인 빅토리 롤 기동을 선보이며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캐노피가 열리자 헬멧을 쓴 조종사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늠름하여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잡고 답례를 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연구원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죠. 이 KF-21은 바로 그 힘의 상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보았습니다. 땅에서는 천광 레이저가, 하늘에서는 KF-21이,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는 도산 안창호함이 철통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생존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선언식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로 돌아가면 장관님께 보고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동생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라니. 어쩌면 우리를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파트너다. 관람대를 내려오는데 문득 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석양이 지는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KF-21의 실루엣이 마치 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이슨 밀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태안 시험장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하는 블랙호크 헬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보석함을 엎어놓은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뻗은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만 대의 차량 불빛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들의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검은 물결까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헬기 소음 속에서 마이크로 연결된 헤드셋을 통해 옆자리의 마이클 소령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령, 자네는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이 단순히 무기라고 생각하나? 마이클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처절한 맹세 같은 거였죠. 그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태안 벙커에서 목격한 천광 레이저와 비핵 EMP,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잠수함의 미사일, 그리고 하늘을 찢으며 날아오른 KF-21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공학적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한 민족이 뼈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생존 본능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하루 동안 메모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비용대 효과의 극대화, 독자 기술 확보, 비대칭 전력의 우위.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슴도치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건드리는 순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자 용산 미군 기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청와대와 국방부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저곳에서 밤새 불을 밝히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토록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었을까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조차 예산 문제로 포기하거나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주저앉은 프로젝트들을 한국은 어떻게 10년, 20년씩 묵묵히 밀고 나가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국방기술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등 뒤에는 벼랑 끝이 있고 앞에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칼을 갈고 닦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사님, 저기 좀 보십시오. 마이클 소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우리가 목격했던 KF-21의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고, 거리의 시민들이 멈춰서서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헬기 아니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시민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호나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고 차분한 그러나 눈빛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치 그래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신뢰의 눈빛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동생이나 아시아 전략의 전초기지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를 사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한국은 결코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어나 있었고 스스로 사냥할 줄 아는 맹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통제하려 들거나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갑질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 박사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라던 그의 단호한 태도.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홀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조선 항공, 우주. 미래 산업의 모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에 독자적인 최첨단 무기 체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한미동맹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을 펴고 펜을 꾹꾹 눌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미 합참의장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성했다. 그들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헬기가 착륙 준비를 하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기체가 잠시 흔들렸지만 조종사는 능숙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치 거센 외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온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한국 측 의전 차량과 함께 미 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조기가 조금 더 높이 혹은 조금 더 크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에는 두 깃발이 완벽하게 대등한 높이에서 휘날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늘 낮에 본 레이저 빔의 섬광처럼 혹은 KF-21의 엔진 불꽃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타오르는 저 별.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가시죠, 박사님, 워싱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소령의 목소리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 가져가서 전해주자, 우리가 본 진실을.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가죽 다이어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50조 원, 아니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어떻게 강철 같은 오후를 지나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태양을 품은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다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밀러 박사, 한국이 우리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고작 자존심 때문이라는 겁니까? 펜타곤의 지하 벙커 전략회의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원형 테이블에는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 공군 참모총장 등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500페이지 분량의 한국 국방기술 분석 보고서가 그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입에서 한국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장군님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의 50조 원을 거절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태안 시험장에서 찍은 천광 레이저의 드론 격추 영상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50조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 30대가 소리 없이 추락하는 장면이 재생되자 합참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레이저인가? 발사 징후도 없이 저렇게 깔끔하게.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한 발당 비용 1.5달러, 전력 소모는 가정용 에어컨 수준입니다. 말도 안 돼.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레이저도 아직 저 정도 효율은 못 내고 있어. 공군 참모총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비핵 EMP탄에 의해 수백 대의 드론이 일시에 무력화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HPM, 즉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군 장비 피해 없이 적의 전자회로만 태운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는 도산 안창호함과 SLBM, 그리고 구름 위를 지배하는 KF-21의 비행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육해공, 그리고 전자전까지 독자적인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통제를 하고 부품 수출을 제한하며 그들을 길들이려 했던 지난 30년 동안 그들은 오히려 그 제재를 거름 삼아 스스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는 국방부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한국에게 50조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우리가 역수입해야 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역수입이라니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야 한다는 말인가? 미 합중국이 사야 합니다. 아니, 사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의 480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체계의 허점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MD 체계로는 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100%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에 수백억 원이 드는데 적은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수백 발씩 쏘아댈 테니까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전력 레이저와 EMP 기술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 기술을 우리 이지스함과 본토 방어 체계에 통합한다면 우리는 방어 비용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박사의 말이 일리가 있어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기존 SM-3 미사일만으로는 포화 공격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소. 한국의 저 기술, 특히 소형화된 전력 시스템은 우리 함정에 당장 필요한 것이요. 합참의장도 거들었습니다. KF-21의 멈티 기술도 흥미롭군.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기들과 연동이 가능하다면 태평양에서의 제공권 우위를 확실히 다질 수 있겠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말 안 듣는 하청업체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밀러 박사 자네가 보기에 한국이 원하는 게 뭔가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줘야 저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할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태안 벙커에서 박 박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거래일 뿐입니다. 라고요. 존중이라. 장관이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구매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라 기술의 공동 개발, 그리고 핵 잠수함 추진체 기술 같은 전략 자산의 규제 철폐, 즉 한국을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1급 동맹국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는 미국의 가장 민감한 레드라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의 기술 리스트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니, 필수적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펜타곤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했군. 내가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구호물자로 연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다니. 그는 뒤를 돌아 저를 보며 결단 내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밀러 박사 자네가 다시 한국으로 가게. 이번에는 협상단이 아니라 동맹 강화. 특사 자격으로 말이야. 대통령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한국이 원하는 존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관은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 좀 바꾸게. 한국 국방기술 분석은 너무 딱딱해. 미래 안보의 핵심 키키 대한민국 정도가 좋겠군. 좌중에서 얕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인정을 의미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박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한국은 새벽 시간이겠지만 그는 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밀러 박 박사님 준비해 두십시오. 50조 원보다 더 큰 선물을 들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서 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믹스 커피 물 올려놓죠.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심장부 펜타곤을 뒤흔든 협상이 고작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다움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나라. 이제 미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그 작은 나라가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가장 든든한 등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바로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